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2부는 서쌤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서쌤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서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전문가님?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얼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니요, 살이 좀 빠졌습니다. 더 멋있어지셨네요. 아유, 네, 알겠습니다. 되게 쑥스러워하시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네. 할게요. 먼저 간밤 미증시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미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맞췄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증시의 네.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양극화입니다.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떨어지고 이게 양극화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다우 오르면 나스닥도 오르고 S&P도 오르고 뭐 이런 현상이 지속됐는데 지금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를 찍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이틀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부분은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가 제기되면서 거기에 따른 기술주의 하락 그리고 경기 민감주의 상승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경제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한다고도 아니고 해야 한다도 아니고 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과격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건 네. 그만큼 경기 지표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 주식시장도 좋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최근 시장은 유동성 장세였습니다. 일단은 금리를 가장 낮은 수준에 유지하면서 돈을 풀어서 그 유동성에 의해서 올린 장세이면서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오버슈팅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예상치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빠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상을 빗나간 것은 뭐든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예상보다 좋았다는 건 우리가 쉽게 말해서 경기가 과열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과열된 경기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유동성을 조금 축소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으로 금리를 인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테이퍼링을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두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장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었고요. 특히나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그걸 상당히 두려워하는 부분이 뭐 때문이냐면 기술주 같은 경우는 미래의 실적을 미리 땡겨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땡겨왔을 때 할인율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자율이 될 텐데요. 그 이자율 자체가 올라간다면 할인이 더 많이 돼야 되다 보니까 지금의 가치가 고평가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 하락이 있었다. 특히나 기술주의 하락이 있었다. 하지만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만큼 경기 민간주라든가 아니면 경기 회복에 대한 관련된 주식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3월 달에 미국 연준에서는 미국의 GDP 성장률을 6.5%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7%까지 예상하는 수준에 와 있고요. 미국 경제가 7%, 1년 동안 7% 성장을 한다는 건 예전으로 따지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워낙에 안 좋아졌다라는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백신 보급률이 빨라지면서 백신 접종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면서 거기에 따른 경기의 반등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따른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쌤이 오늘 미증시에 대해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만 나스닥은 제닛 옐런의 발언에 계속 하락을 하면서 증시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예상보다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서 금리 인상 우려감에 기술주가 조정을 받았지만 반면에 경기 회복 관련주들은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미증시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진짜 소화제를 먹은 기분이에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미증시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그래도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분위기가 좋았는데 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반응 보면 오늘
시장 지루했다. 왜 나만 팔았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뭐 때문이냐면 사실 최근의 증시는 전문가인 저로서도 상당히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증시 키워드로 말씀드린 게 양극화였잖아요. 네.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철강, 해운 이런 맞아요. 애들은 오른 애들은 계속 너무 올라요. 올라가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들어가기 부담스러워요. 근데 다른 애들은 계속 떨어지고요. 특히나 일단은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 저는 반등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공매도 시기와 더불어서 최근에 바이오주가 또 약세를 가고 있어요. 뭐 제 예측이 틀린 부분은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이 부분은 사실 뭐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의 양극화가 생각보다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런 장세의 특징들하고 오늘의 증시를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경기 민감주는 계속해서 강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상대적으로 테마주는 상당히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테마주가 약한 장세는 사실 저로서는 상당히 좋아하는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개별 종목 접근으로는 상당히 힘든 장세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특징적인 부분, 수급상의 특징적인 부분은 기관의 매수세가 오랜만에 상당히 좋게 나와줬다라는 부분인데 기관의 매수세도 사실 좋게 볼 수만은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기관의 투자자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기금도 있고요. 금융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투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특히나 금융투자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증권회사 같은 데가 금융투자예요. 근데 금융투자에서 갑자기 어떤 종목을 많이 산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레포트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놓고 좋다고 내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중에 따라 붙으면 네. 고가에 매도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금융투자의 그러한 고가 부근에서의 계속된 철강주 그리고 해운주의 매수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맨날 쟤는 맨날 뭘 조심하래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 주식 시장에서 경험치가 낮은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은 계속 오르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장세 3,200선에서 조금 조정받았어요. 22%밖에 조정 안 받았는데 왜 이렇게 증시가 빠지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작년 초로 돌아가서 작년 4월에 지수가 1,400이었습니다. 지금 1,400이었던 지수가 지금 3,10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왜 많이 빠지냐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 있고 그다음에 조금 치고 나갈 수 없는 고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지수가 너무 힘들다기보다는 박스를 가둬놓고 이 안에서의 종목별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장세고 실적별 차별화가 장세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코스피 차트는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 오늘 삼성전자는 빠졌어요. 반도체 섹터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그 중단에 있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뛰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요. 중공업주라든가 아니면 철강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운주들 중에 시총 상위주 종목들의 상승세가 가파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 3,200선까지 다시 도달할 수 있는 일단 모습은 갖춰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3,200선에 대한 저항은 다시 한번 실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최근 삼성전자의 공매도 잔량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에 이어서 공매도 잔량 기준으로 2위가 삼성전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세게 치고 나가기는 조금 힘든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3,200선을 강하게 뚫고 나가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을 상당히 힘들게 한 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상당히 힘들었고요. 이번 주에 소폭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도 천선을 회복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셀트리온을 필두로 한 바이오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기관들은 지금 현재 실적이 확인된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는데 예전의 행태와 다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가 부근에 싸게 사모으는 게 아니라 고가를 공략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천선을 회복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조금 안정권에 진입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분간은 그래도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한
형태를 띠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보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쌤이 우리 시장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장도 오르는 종목들은 계속 오르면서 이런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경기 민감주는 여전히 강했고 반면에 테마주는 약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접근은 힘들었었다라고 하셨는데요. 시청하시면서 맞아, 시장은 좋았는데 내 종목은 왜 파란색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혼자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서쌤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서쌤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한 번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장 당분간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또 금융투자에 매수가 집중되는 종목들 조심하자라고 하신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 오르는 종목들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오늘도 해운주들도 오르고 철강주도 오르고 네. 이러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경기 민감주들? 진짜 끝없이 오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2008년 이전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때 일단 중국 관련해서 차화정이 엄청나게 올라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아직도 이런 상승세가 뭐 괜찮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시장은 실적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땡겨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실적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 조금 과도한 상승세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해운하고 철강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이익 증가세와 모멘텀 두 가지가 결부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해상 운임 증가에 대한 부분이 해운주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HMM, 페노션, 뭐 대한해운, KSS 해운 모든 종목 다 할 거 없이 그때 리뷰했던 종목들 다 같이 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 해상 운임이 계속해서 증가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어느 순간엔 고점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관의 매수세가 아직도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고점을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종목은 많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골라서 들어가는 그런 선택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내가 지금 쟤를 못 사면 못 살 것 같아 하는 불안 심리 때문에 더 올라가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상 자산들이 가상화폐에 관련된 자산들이 올라가는 이유들이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근데 뭐 조금은 이제 진정을 하고 면밀하게 바라봐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실적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는 시기는 5월 15일 1분기 실적 발표를 마감하는 시기까지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는 2분기 이후의 실적이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정신을 딱 똑바로 잡으시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해운주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페노션도 좋고 뭐 HMM도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지금 당장 사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왕 사고 싶으면 저는 뭐 하림지주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그래서 하림지주를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페노션의 대주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오늘 보세요. 하림지주가 7% 우와.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죠. 결국엔 이런 애들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고르다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하림지주라도 사볼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따라잡으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남들이 생각 안 해도 내가 조금 남들보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내가 먼저 들어가서 기다릴 수 있다면 조금 더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러한 부분을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염두에 두시고 행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철강주에 대해서도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와 모멘텀이 있다. 철광석 가격,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고평가 이익을 기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봤을 때 중국산 저가 철강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조금 안 좋아졌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가장 먼저 규제해야 될 산업으로 철강 산업을 규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중국의 생산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제품들의 그러한 그 뚜렷한 부분이 부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중국에서 증치세를 환급을 폐지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철강주도 상승세가 뛰어난 부분이 있는데 뭐 오늘 올랐던 한국선제 같은 그런 애들은 일단은 철강주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 정치 테마성이 더 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철강주라 오르는구나라고 하시기보다는 조금 딱 중심을 잡으시고 이런 애들보다는 조금 다음 타자들을 기다려야겠다. 근데 제가 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투자 스타일에 혼란이 오는 게 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하는 상황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또 정신을 가다듬고 네. 15일까지만 버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일까지만요. 네.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는 15일까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모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끝날 테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실적을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철강 업종 중에 한 종목이 실적 발표를 하고 그날 강세를 보였어요. 전체적으로. 왜? 워낙 좋으니까. 업황이 워낙 좋으니까. 업황이 좋아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며칠 있다 또 그 업종에 다른 해당된 종목의 실적 발표가 하면 나오면 그럴 수가 또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현상을 파악하는 게 뭐가 중요한데 나는 수익만 내면 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게 네. 아니에요. 현상을 파악을 할 줄 알다 보면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플랜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계획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다 보면 남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똘똘하게 매매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해운주와 철강주는 이익 개선과 상승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는데 여전히 고점을 조심해야 되고요. 이제 다음 타자를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이제 기술주의 상승을 노려보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이게 그건 아니세요. 경기 민감주, 기술주 이런 구분 자체도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한 업황이 너무 좋을 수 있고 너무 나쁠 수 있는 게 코로나라는 특수성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경기 부양, 정책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결합돼서 섹터로 움직이는 거지 사실 종목별 접근이 맞는 거죠. 언제나 시장이 섹터별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지금처럼 네. 섹터 타고 움직이는 시장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업황에 의한 움직임이지만 이제는 개별 종목 모멘텀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거는 성장주, 기술주 아니면 경기 민감주 나누지 말고. 이리 나누지 말고 네. 그걸 떠나서 종목별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섹터별로 움직이는 시기는 조금 네, 지났다. 조금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시 개별 테마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개별 테마주 자체를 섹터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움직임보다는 일단 개별 종목의 움직임을 잘 보자라고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섹터별보다는 종목별로 접근을 하자라고 종목별로 또 옥석거리기를 하자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종목이 유망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주저없이 참여하셔서 함께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서쌤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그럼요. 그리고요. 간밤에 이제 제닛 옐런의 발언 때문에 네. 이런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인지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금융주들, 은행주들이 강세를 네. 보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는 금리 인상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네. 테이퍼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테이퍼링은 잘 알고들 계시겠지만 일단은 완화된 그러한 부분을 조금씩 긴축하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산을 네. 매입한다라는 건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준에도 대차대조표가 있어요. 그래서 연준에 채권이 딱 자산에 잡힙니다. 그럼 채권을 자산으로 잡으려면 채권을 연준에서 사줘야 되겠죠. 네. 그럼 연준이 시장에 돈을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입장에선 돈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풀린 돈을
자산을 축소하게 되면 자산을 다시 팔고 돈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회수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시퀀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생각을 하셔야죠. 그런데 일단 금리 인상을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제닛 옐런이 말한 부분은 금리 인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럼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업종은 당연히 은행 업종이에요. 네.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대출을 해줄 때 더 비싼 금리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예금 금리도 높아져야 돼요. 네. 근데 예금 금리를 높이는 것보다 대출 금리를 더 많이 높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예대 마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예대 마진율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예대 마진율이 좋아지다 보니까 은행 업종은 상당히 좋아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보험 업종이 좋은 이유는 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산의 상당 부분을 이자 수익으로 얻기 때문에 그 이자 수익 자체가 올라간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어제 이상한 기현상이 있었습니다. 사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금리 상승 그리고 채권 가격 하락 이게 제대로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위험자산 회피 안전자산 선호해가지고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그럼 네.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채권 금리는 떨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험 회사들이 채권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금리가 그 채권의 수요가 몰리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산 평가 금액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보험 업종도 그런 부분에서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금융주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우리나라 금융주들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주들은 아무리 올라가도 뭐 이거 괜찮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얘네들은 하나의 사이클 진폭이 작기 때문에 어느 순간 또 고점에 걸리면 좀 상당히 오래 기다리실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접근을 했을 때는 금융주는 뭐 지금도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당장에 뭐 얘를 사야 돼 이런 말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왕에 이제 금융주를 볼 거면 네. 뭐 은행, 증권, 보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증권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증시 상승세에 비한 부분을 다 반영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행하고 일단 금융 그리고 증권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 종합 지주회사를 보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하나금융지주가 거의 신고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시장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올랐던 은행주들 금융업종에 대해서 금융업종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서쌤이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수혜를 입을 은행주와 보험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우리나라 은행주와 보험주들은 여전히 저평가가 돼 있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은행주, 금융주, 증권주 중에서 꼭 한 섹터 고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주사를 공략해보자라고 팁도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리고요, 오늘 또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도 강세를 네. 보였습니다. 어떤 이슈로 강세를 보였나요, 오늘? 일단, 오랜만에 움직인 것 같아요, 이 종목들은. 일단은 이거는 네. 그 섹터의 이슈라기보다는 개별 종목의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화두에 말씀을 드렸던 게 최근에 증시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양극화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쇼티지. 쇼티지가 쉽게 말하면 공급 부족이라는 부족하다. 얘기죠. 네. 뭔가가 계속 부족해요. 근데 반도체도 부족하고. 왜 부족할까요? 왜 부족할 것 같으세요? 왜 부족할까요? 자, 부족한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냥 쉽게 말해서 예전에 허니 땡땡칩 생각하시면 돼요. 왜 부족했죠? 사람들은 많이 원하는데 생산을 조금만 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도 사실 첫 번째로 쇼티지가 나오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수요 예측이 실패했어요. 왜? 코로나잖아요. 코로나니까 공장이 안 돌아갈 것 같아. 사람들이 차를 안 살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산을 조금 중단했다기보다는 증설을 하지 않았어요. 공장을 더 지어야 되는데 더 안 지었어요. 왜? 지금도 공장이 풀로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가동률이 높지 않다 보니까 공장 증설을 안 했는데 이게 웬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차를 사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아도는 돈을 가지고 유동성을 가지고 차를 사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보다 내 차 타는 게 안전하잖아요. 코로나니까. 네. 그래서 차를 더 많이 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서야 이제 증설해야지 하다 보니까 이제 늦은 거예요. 차는 많이 원하고 그 어느 때보다 차는 잘 팔리고 그런데 수요는 많아졌는데 증설은 안 했고 하다 보니까 쇼티지가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차량용 반도체 중에 MCU가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하는데 얘는 쉽게 말해서 두뇌 역할을 하는 제어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사실 수익성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많이 안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생산을 안 해요. 네가 생산해, 나 안 할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두 가지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중에 차량용 MCU에 수급이 완전히 꼬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품귀 현상이 생겼으니까 미국에서 발벗고 나섰잖아요. 왜? 미국에서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GM을 필두로 한 자동차 산업이니까.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별의 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텔레칩스가 국내 최초로 차량용 MCU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를 간 거죠. 상한가를 간 네, 거군요. 근데 네. 차량용 MCU가 우리나라에서 수급을 하려면 우리나라는 97%에서 98% 수입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자체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체 생산한다 그러면 대박 이슈가 된 거죠. 생각보다 상한가 잔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크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아직까지는 차량용 MCU가 사실 많이 남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텔레칩스가 상한가를 가니까 텔레칩스의 자회사 중에 하나 칩스앤미디어가 또 12%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죠. 네. 근데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량용 반도체라기보다는 비디오 IP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설계 자산에 특화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텔레칩스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팹리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죠. 네. 계획? 팹이 공장이에요. 네. 근데 LESS가 없다잖아요. 공장 없다예요.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헷갈렸습니다. 설계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설계만 하는 회사고요. 그걸 누가 생산을 해주냐? 삼성전자가 생산을 해줘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을 가동을 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일단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설계 IP, 그냥 지적 자산을 다루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올라온 건 조금 뜬금없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차트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뭐 차트 볼까요, 한번? 네. 말 나온 김에 차트를 보면 사실 차트는 좋습니다. 차트는 좋은데 어떤 부분에서 좋은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사실 계속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것이 보이실 겁니다. 물론 얘가 너무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19,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일단 차익 실현 매물 또는 기다리고 계신 분들의 매물대가 형성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사실 나쁘진 않은 모습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 정도 거래량을 계속 실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손바뀜이 일어났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상승세 기대할 수는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매매에 자신 없는 분들은 이런 종목은 안 건드리는 게 상책이죠. 왜냐하면 사실 뭐 이슈가 언제 또 희석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좀 계획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했던 MCU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는 이슈로 상한가를 갔던 텔레칩스와 그 관련 종목 자회사인 칩스앤미디어까지 흐름 한번 살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러면요. 네. 또 오늘 좀 관련해서 비슷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오늘 함께 움직였거든요. 네.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차량용 반도체가 움직이니까 네. 거기에 관련돼서 뭐 아다스라든가 에이다스라든가 이런 그 차량용 그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비디오 IP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사실 중요한 차량에서 중요한 이유는 사실 자율주행에서 중요한 거는 사람의 눈처럼 보고 대응을 하는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눈에 해당되는 비디오 IP, 그 다음에 뭐 두뇌에 해당되는 MCU,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또 AI 기술이거든요. 그 인공지능이 그 머신러닝에 의해서 빅데이터를 저장을 한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움직였지만 사실 상승세가 크진 않았거든요. 그냥 네. 따라 움직이는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이슈됐던 섹터들 세 섹터 한번 짚어봤는데요, 전문가님. 네. 요즘에 가는 종목만 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당분간은 어떤 섹터가 좀 유망할 것 같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섹터에 대한 부분이 지속되기는 조금 오래는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민감주일까요? 이제는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조금 다른 나라보다 뒤처지는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네, 백신 보급률이거든요. 그럼 네. 백신의 보급률이 이제 뒤처졌으니까 따라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따라잡기 시작하다 보면은 국내산 토종 백신에 관련된 부분이 부각될 수도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백신을 맞고 나왔을 때 경제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하고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오히려 빠질 수가 있겠죠. 왜?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15일이 끝나고 나서는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왜? 2분기는 조금 나아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게 일단은 면세점이라든가 카지노 관련주. 그래서 경제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는 sek터가 유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종목 뭐 두 가지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좋습니다. 뭐 강원랜드 하고 네. 강원랜드하고 호텔신라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 네, 얘네는 강원랜드. 가격 부담이 크게 없습니다. 왜? 최근까지 지지부진했으니까. 왜? 실적이 좋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실적 시즌에 뜰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제 경제 정상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 누구보다 빨리 반등을 할 수 있는 업종으로 선택을 한 거죠. 왜? 여행 항공주는 조금 더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일단 강원랜드와 같은 카지노 관련주. 강원랜드는 특히나 이제 국내 고객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주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최근에 주가가 나쁘지 않았지만 사실 아직도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얘는 사실 10만 원 아래에서 거래되기에는 조금 10만 원 아래는 조금 싸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호텔신라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쌤이 오늘 경제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는 섹터가 앞으로 유망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중에서도 강원랜드와 호텔신라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을 어느 위치에서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런 타이밍은 노란톡 방에서 우리 서쌤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서쌤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전문가님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네. 오늘 우리 IT 투톱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계속 눌리고 있는데 네. 특히나 오늘 SK 하이닉스가 많이 눌렸어요. 이렇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이제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디램 가격 담합 소송을 당했다 이런 네. 이슈가 있던데 이 부분이 큰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건가요, 이렇게? 사실 네. 미국에서 지금 가장 애달프게 육성시키고 싶어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반도체 반도체죠. 산업입니다. 네. 왜냐하면 예전에 주도권을 뺏겼던 이유가 마진율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특히나 뭐 디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걔네는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미국이 월등하게 앞서 있잖아요. 퀄컴이라든가 뭐 인텔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앞서 있는데 사실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뭐 대만이라든가 뭐 우리나라를 이길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최근에 그냥 사실은 그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런 압박들이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공장 유치해줘라는 그러한 무건의 그러한 압박이기 때문에 사실 네. 미국의 공장들을 많이 증설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는 큰 악재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업황이 좋기 때문에 특히나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업황이 좋고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 부문을 인수한 효과가 내년부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주가 하락은 뭐 크게 위험스럽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미국의 공장을 증설하는 그런 과정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걔네가 지금 인프라 투자에 혈안이 돼 있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에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얘네는 뭐 나쁜 악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단 건전한 가격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디램 담합 혐의로 소송을 당했지만 IT 투토 두 종목 모두에게는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을 할 거다. 오히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들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서쌤의 노란톡방 수익률 화면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수익률이 굉장하시네요. 80%가 넘으셨는데요.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부탁드릴게요. 뭐 일단은 수익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네. 다른 분들은 뭐 2만 %, 3만 % 이런 것 같은데 합산해 보니까 저는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아닙니다. 사실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투자 전략에 있어서 선침해 전략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네. 남들이 생각 못하는 부분을 미리 들어가서 선침해하는 전략이 있는데 너무 또 빨리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남들보다 한 2년 먼저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럼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네, 되죠. 여유롭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기업의 펀더멘트를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인 전략에서 조금 뒤처지지 않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은 좀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오늘 리뷰할 종목은 뭐 수익난 종목보다는 손실날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제약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사실 삼성제약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모멘텀이 발휘되지 않았다는 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노란톡방에서는 일단 제시해드렸던 가격에서 한 100원 정도 못 올라가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5,700원에 손절 라인을 정해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손절 처리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혹시라도 지금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 봐 네.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췌장암 치료제의 3상, 국내 3상이죠. 네. 일단 통과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코로나 치료제의 대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 부분은 조금 물 건너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멘텀이 2개를 예상했는데 하나만 보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접근했을 때 최근에 공매도가 이어지면서 바이오 섹터에 뭐 하락으로 많이 하락이 타격을 계속 입었죠. 이어진 부분이 있는데 삼성제약 자체가 공매도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실 이유는 없고요. 제가 보니까 오늘 바이오 종목들의 일부 반등세가 세게 나오는 종목들이 보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이 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내에서는 손절 처리를 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다시 설정을 해드리면 6,3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짧게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까지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 종목이 만약에 아직도 정리를 못했는데 만약에 다시 한번 하락을 지속한다라고 했을 때는 최종 마지노선은 5,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목 선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안 생기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식이라는 건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생각하셨을 때 저 사람들은 전지전능할 거야. 잘 맞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결론적으로 딱 놓고 보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는 예언가가 아니라요. 대응을 잘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응 측면에서의 배울 점을 취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대응 방법들을 하나하나 배워가시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저를 좀 귀찮게 하셔야 되는데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너무도 조용하시고 젠틀하십니다. 들어오셔서 안녕하세요 하고 영원히 말이 안 계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아니면 또 광고를 쫙 올리시고 나가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좀 참여하셔서 저를 좀 뽑아 드세요. 예, 저 사실 여기에 뽑아 드실 게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은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속상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우리 서쌤이 제일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시지만 다른 분들은 솔직히 수익이 난 종목들만 이렇게 위주로 소개만 해주시는데 우리 서쌤은 솔직하게 손절한 종목까지도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아직도 보유하고 손절도 못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 봐도 또 사후관리 AS까지 또 진행해 주시는 우리 서쌤입니다. 서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서쌤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나요? 네, 일단은 JC케미칼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JC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종목이랑 조금 다른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사실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JC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단 케미칼이라고 하니까 뭐 화학 업종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화학 쪽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쪽에 더 가까운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쪽이 어땠죠? 많이 CS 윈드. 눌렸어요. 네, 많이 눌렸죠. 네. 그리고 CS 윈드 같은 경우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 이렇게 많이 하락이 나온 이유는 그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JC케미칼은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건 물론 공매도 대상 종목은 아니지만 네. 얘 자체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저점 대비해서 뭐 다른 종목들 3배, 4배 올라왔을 때 얘는 2배 정도밖에 안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일단 친환경 바이오 연료 생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바이오 중유, 바이오 디젤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의무 보유 비율, 의무 복합 비율이라고 있어요. 네. 그런 비율이 있는데 사실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3%에서 이제 7월 달에 3.5%로 의무 사용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중에 3.5%는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실적 개선세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일단 기업 분석을 보시다 보면 네. 자 일단 실적을 봐야겠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90억 영업이익만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영업이익이 있고 당기순이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예전에 기본적 분석을 설명을 드렸을 때 네. 영업이익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죠.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네. 치킨 팔아서 얻은 이익은 영업이익이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해서 얻은 이익은 합치면 당기순이익이라고 했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내가 치킨집을 인수한다라고 하면 얘는 돈을 많이 버는데 주식 투자해서 많이 번 기업을 인수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치킨을 많이 파는 그러한 치킨집을 인수를 해야 자기가 돈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 사람이 주식 투자한 게 자기가 주식 투자할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다 보면 이익 중에는 당기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을 보는 게 훨씬 더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사실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의 갭이 크진 않지만 2020년도를 보면 영업이익은 192억인데 당기순이익은 74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손실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뭐 네.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손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얘는 90억, 130억, 192억, 267억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고 업황 자체가 개선되고 있고 사실 기업의 이익 모멘텀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들어가서도 무리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미래의 실적을 땡겨왔기 때문에 PER이 과도하게 평가돼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얘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상당히 크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심해야 된다 하셨잖아요. 얘가 네. 제가 조심해야 될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 이유는 뭐라고 했죠? 레포트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포트를 계속 내면서 얘 좋다 하는 그러한 종목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네. 얘는
커버리지가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앞다퉈 레포트를 내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매수 주체가 금융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진다고 해서 똑같이 얘는 조심해야 돼. 고점 부근에 기관 투자자 이어진다며 조심하려면 그게 아니라 얘는 다른 케이스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종목을 갖고 왔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네. 상당히 면밀하게 조사해서 갖고 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고요.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자체가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라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네. 부분들은 일단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 대응 종목의 전략 한번 살펴볼까요? 대응 전략을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부러 막 시간 끄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워낙에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네. 좋은 결과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 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네.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쭉 올라간 수급들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개인은 팔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매집하고 있어요. 그럼 큰 손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괜찮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처럼 금융투자가 불순한 의도로 사모아서 레프트를 낸다. 이런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의 공략 포인트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의 가장 좋은 가격 라인은 8,100원대입니다. 8,100원대까지 조정을 준다. 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약간 다르게 보고 있어요. 남들하고 좀 다르게 보는 게 일단 저는 그 이평선에도 피보나치 수요를 조금 적용을 해가지고 5일선, 13일선, 34일선 이렇게 이상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좀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노란톡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13일선에서 조정 라인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사실 그 가격 라인은 7,900원까지 나오지만 거기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8,100원대에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면 목표가, 손절가가 중요하잖아요. 네.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일단은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니까 제가 예측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일단 손절 라인을 저는 7,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00원의 손절가를 잡고 네. 대응을 하시되 일단 1차 목표가는요. 전고점이 8,940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일단 전고점 부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기하고 있는 매물 많을 수 있다라는 부분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8,920원에서 30원 정도의 1차 매도 전략, 그러니까 절반 매도 전략,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0,000원 보는 전략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서쌤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인 JC케미칼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업황도 개선이 되고 있고 또 기업 재무도 좋아지기 때문에 현재 진입이 가능하다. 여전히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응 전략은요. 진입가는 8,100원, 또 손절가는 7,000원, 1차 목표가는 전고점인 8,940원 그 직전에 절반을 매도하고요. 2차 목표가는 10,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전망을 주셨습니다. 근데 혼자서는 어렵다, 복잡하다,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우리 서쌤과 함께 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서쌤이라고 검색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